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시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 상황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했습니다. 삼계탕과 냉동치킨, 닭 가슴살 소시지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와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검역, 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전반적인 K-푸드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1년간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2024년에만 1조 5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년간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처벌법 준비율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금과 은에 투자하는 금테크 혹은 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안전자산도 아니면서 조금 미스터리한 비트코인도 올해 크게 가격을 오르면서 이 자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금, 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인기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방법 또 투자 관련한 유의사항까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장 지점장님, 네. 최근에 이 금에 대한 인기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고객들은 어떤가요? 반응들이요? 네, 일단 이게 있으면 인간의 심리가요. 네.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네. 문의도 주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은 우리가 금값 얘기할 때 네. 온스당 2,000달러 깨기는 어렵다. 뭐 진짜 마의 벽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덧 훌쩍 깨버리고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값 추이부터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금 가격 미국 시장에 이제 선물에서 거래되는 게 온스당 2,077달러까지 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온스 하면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예. 1온스가 한 28.35달러, 35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램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한 1g에 지금 KRX 선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g에 한 86,000원. 지금 네. 오늘 거래 이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kg이면 이제 8,6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네. 또 이것도 와닿지 않으시죠? 예. 금은 보통 무슨 단위로 사십니까? 돈으로 돈. 사시잖아요. 네. 한 돈이 3.7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한 돈을 사시려면 지금 한 37만 2천 원 네. 정도 하니까요. 예. 이게 온스당 2,077달러보다도 예. 이제 한 돈으로 금을 사셨던 그런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금값 정말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 한 돈으로 따지면은 한 40만 원 네, 한다. 그렇죠. 아까 세공비랑 이것도 외국 화면에 나왔던 그 골드바 기준으로 하면 요 1kg 이게 8,800만 원. 8천 이제 정확하게 그 골드바 가격만 네, 8,6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10%를 그러니까요. 내셔야 되고요. 네. 또 수수료 내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1억 원이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지금 화면에 나왔던 저 1kg짜리가 네, 여러분 1억 정도를 호가한다고 하는데 허 교수님, 우리가 보통 금 하면 네. 인플레 때 금 찾아간다. 네, 역사상요. 맞습니다. 아니면 막 불황 때 금 찾아간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물가도 잡혔다고 하고요. 또 막상 이게 막 또 불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 좀 깁니다. 네 네. 가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자산으로서의 네. 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현물이고 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게 두 가지고요. 말씀 안 해주신 두 가지는 뭐냐면 실질 금리가 금의 중요한 금의 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금이라는 거는 이자율을 지급하는 어떤 저희가 채권과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금은 결국은 이제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을 사지 금을 사는 것보다는 채권을 사는 게 그렇죠. 낫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좀 더 돋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의 가격에는 세 번째로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은 대부분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달러와 가치와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벌어질 일은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두 가지의 부분에서 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네.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실질 금리도 같이 낮아지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안 좋을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낮은 방향으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첫째. 네. 두 번째로는 내년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쨌든 간에 달러가 이제까지 굉장히 강세였는데 달러가 조금 지금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팩터 중에 네. 금리 팩터가 조금 금 가격을 더 돋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달러가 조금 내년에 내려가는 부분이 또 금을 조금 돋보이게 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속적으로 금 가격은 추세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은 결국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예. 내년에 미국이 조금 리세션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어쨌든 간에 내년에 성장성이 굉장히 더딜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 교수님 네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인플레이션, 또 디플레이션. 1, 2번보다 지금은 이제 3, 4번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금이 네. 실질 금리에 상대적으로 돋보인다는 거 하나. 네. 또 달러가 네. 약세로 갈 것 같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금이 된다라는 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셨고요. 장혜선 점장님도 금값 상승의 요인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최근에 금 투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금은방의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와서 뭐 젊은이들도 금 찾는다고 하는데 그 시장 얘기도 함께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금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일단 측정할 수 있는 거는 KLX 금 현물 거래소에서 거래량인데요. 네. 일단 뭐 이번 달 들어서 한 1,200kg이 넘었다 그래요. 월별로 이제 1,000kg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그래프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오늘로서는 한 1,200kg 넘어간 것 같은데 뭐 이게 보시면은 한 2월 달에 뭐 굉장히 높았던 거 이후로 뭐 9월에는 이제 600kg대까지 예.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평균 지금 매달 1,000kg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 네. 합쳐버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ETF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그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대전제를 깨뜨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아, 예. 과연 금이 안전자산인가? 아,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팩터가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로 가격이 올라가고요. 네. 달러가 약세일 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주식이잖아요. 네. 마치 그렇죠? 위험 자산의 모든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에서 고객분들하고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금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 네. 자 여러분 2022년에 주식시장 되게 안 좋았죠. 네. 금 가격 빠졌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 좋았죠. 금 가격 올랐어요. 네. 전혀 주식과의 해지가 안 됐었거든요. 투자 자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요 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왜 그러냐면은 금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러 표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위기, IMF 그리고 금융위기 때 달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걸 달러를 환산해서 보면 금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예. 위기 상황에서 원화보단 금이 좋았던 거죠. 네. 근데 미국인들 입장에선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인들은 아마 전혀 그런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 가격의 그런 그 모든 요소들이 위험 자산의 그런 요인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금리 떨어지죠. 그리고 달러 약세 예상하고 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다 좋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 가격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봤다가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네. 오히려 투자 자산의 하나로서 보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아마 그래서 아까 이제 킬로그램으로 월별 거래량도 이야기해 줬지만은요. 금통장이라고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금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좌 수와 잔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잔액이 거의 그렇죠. 예. 계좌 수도 25만 계좌. 잔액도 5천억. 그러니까 매달 또 KRX에서 1,000g씩, 1,000kg씩 또 거래가 되고 네네. 있고 그야말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금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허준영 교수님, 이렇게 되니까 벌써 속속 글로벌 IB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JP모건 2,300달러 온스당, 뭐 골드만삭스도 그쯤, 뭐 2,550달러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금 가격 내년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시고 이런 요인이 좀 터지면 더 오를 수 있다. 혹은 뭐 위험하다. 좀 이런 좀 요인까지도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금 가격을 뭐 제가 아이비들보다 잘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모르죠, 그거야. 네. 저도 막 한 2,300 정도에서 2,400 사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온스당. 네.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내년에 이런 일이 터지면 금 가격이 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아까 그 지전원님 굉장히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안전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해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인데 네. 내년에 생각보다 저희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네. 우리는 지금 다 소프트 랜딩에 맞춰놓고 생각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라고 하면 연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요. 네. 근데 생각보다 코너를 모퉁이를 돌았는데 우리가 모르던 뭔가가 싹 튀어나올 수 있다. 안 좋은 것이 네. 미국 경기에 있어서.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내년 경기 전망은 IMF 같은 데서 얘기하는 스토리는 결국 미국 혼자 독야청청할 거라는 게 결국 내년 경제 전망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데 미국마저도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사실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도 튀고 금도 아마 더 생각보다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같이 가나요? 네, 같이 금 갈 수, 달러가? 같이 예. 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때 되면 아마 이제 약간 주식과 금 사이에 아까 지전명님 말씀하셨던 동조화 현상은 좀 약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올해 초까지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중앙은행들에서 특히 싱가포르하고 중국 중앙은행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쌓아뒀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산 겁니까? 예. 아니 뭐 전통적으로 중국이 금에 대한 선호가 있는 나라이긴 한데 네. 이게 보시면 금은 은이랑 좀 다르게 산업용 수요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이 사실 장신구용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데서 사실 그 중국의 금에 대한 수요가 금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샀던 거,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샀던 거 이런 것들이 내년에 계속해서 그런 수요들이 견조할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 잘 드렸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내수 회복이 리오프닝 되면서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좀 금에 대한 수요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올해 되게 견조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민간 차원에서요? 네, 민간 차원에서.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전 세계에서 나라로 보면 금에 대한 가장 큰 수요처들이거든요. 그럼 네. 이 나라들의 경제가 어떻게 풀려가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이 나라들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내년에 금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요소 중에는 또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것도 전통적으로는 좀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10월 8일 날 개전이 됐을 때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이란이 참전하면 일 커지는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굉장히 그 후로는 국지전 성격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대이스라엘 정책, 대하마스 정책 굉장히 미국에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내년 선거가 있는 바이든은 요거를 유지하려고 관리하려고 들 거고요. 네. 어떻게든 요게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전쟁의 확전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서도 또 어떤 조금 지정학적인 위험이 또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좀 보아야 될 전쟁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요? 어떻게 끝을 맺는지 좀 저희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현수 지전자님 이제 금 가격 전망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네네. 앞서 이제 허준영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는 네. 이제 달러와 금이 같이 또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내년 금값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2,000, 한 3,400 정도까지 여러 두 대, 뭐 네. 3,000 이건 좀 과한 전망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달러가 오를 만한 모든 조건이 지금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최근에 예. 그 11월, 12월에 그런 금융시장이 내년에 압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네. 금 올랐고요. 금리는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달러는 약세고요. 예. 근데 이게 내년에 축소판이긴 하나 너무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연초에 잠깐 뭐 약간의 조정은 겪고 갈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되 어쨌든 굉장히 진짜 기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이 최고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떨어지고 그죠?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금 가격도 오르겠지만 주식도 굉장히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게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실 이유는 생긴 거고 또 없으신 분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실 필요는 있겠지만 또 야 금 최고다 하면서 그쪽으로 모든 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그 정도의 좀 적정한 밸런스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이따가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금 투자할 때 요즘 투자자들이 좀 두 가지로 부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한 분은 실물금이야. 또 한 분은 이거 뭐야 실물을 갖고 있어. 종이금, 뭐 ETF라든가 좀 네. 두 파트로 좀 나뉜다라고 하는데 저희 좀 더 들어가 보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금 투자 방법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일단 실물을 투자하시는 방법 3가지 네. 그리고 상품으로 간접 투자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종이금이요. 네, 그렇죠. 일단 실물을 투자하시는 가장 일단 뭐 금은방 가서 사시는 거 빼고 네. 예, 이제 가장 이제 금융기관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는 골드바 아까 말씀하신 골드바를 구입하시는 건데요. 네. 최근에는 1kg뿐만 아니라 100g짜리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허들을 낮춰서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판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골드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KRX 금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사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금 통장, 은행에 가셔서 금 통장을 개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실물금인 이유는 나중에 바꿔줍니까? 맞습니다. 일단 골드바는 금을 바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예. KRX 금 시장에는 지금 1kg짜리를 1g 단위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예. 또 미니 골드라고 해서 이제 100g짜리를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예. 1kg짜리를 1g씩 모아서 1000g을 모으면 네.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g짜리를 또 100개를 모으시면 1g씩 사서 그리고 네. 또 인출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은행에서 금통장에서도 일정 그런 뭐 1kg이나 단위를 맞추면 역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금 통장도 어느 정도부터 해서 은행에 따라서 또 실물금을 주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더 수수료가 높은 예. 실물금 통장을 가입하셔야 되는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단점에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다. 그런 것도 표를 또 참조하시길 제일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로 보셔야죠. 부가가치세 10%인데요.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이게 금은방 가셔도 있는 거고 골드바 사셔도 있는 거고 KRX 금 시장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네.
굉장히 세제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은행에서 금통장 가입하시면 네. 사고 팔고를 하실 수 있는데 수수료도 있지만 수익이 나시는 것만큼 배당소득세가 나와요. 예. 15.4% 그리고 수익이 정말 많이 나셔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되십니다. 예.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시는 거는 차익에 대해서 그런 차익 양도소득세 이런 양도세 게 비과세죠.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도 1kg이든 100g이든 모아서 인출을 하시면 10%의 부가가치세는 발생이 되니까요. 예. 정말 내가 이걸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치 아프다. 종이금으로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ETF를 통해서 하시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 펀드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펀드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펀드 뭐 가입하시는 건 해보셨을 네. 건데 예. 또 금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고 예. 역시나 이것도 수익이 나시는 건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예.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금 ETF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금 ETF도요. 국내 상장된 금 ETF를 거래하셔서 차익이 발생하시면 이거 역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예.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시기 때문에 예. 다른 거와 다 합쳐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시냐면 연금 계좌, 네. IRP 계좌에서 이제 이거를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증권사 IRP 증권사 연금 계좌는 네. 여기서 좀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나는 그런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금 ETF를 거래하시면 예. 이거는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니까요. 예, 예. 물론 22%가 있지만 뭐 여타 다른 미국 주식, 해외 주식과 상계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은 없으시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 ETF를 투자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배당세와 합쳐지면서 나중에 종합소득과세 네. 2천만 원 넘을 때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큰 손 분들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의 골드 ETF를 투자할 경우에 그냥 양도세로만 끝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금을 얘기를 했는데요. 허준영 교수님, 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난한 자들의 금, 네. 은, 네. 은도요. 많이 좀 주목은 받는데 네. 가격 상승으로 또 보면 네. 금만큼은 또 못 갔고요. 네. 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은은 이게 아까 금이랑 좀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금은 네. 10% 정도만 산업용인데 은은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50% 정도가 산업용 수요고요. 은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 첨단 기술에 많이 쓰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거가 있고요. 예.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만들 때도 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느낌을 딱 보시면 전기차랑 태양광 패널 하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은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희 친환경 전환이 있습니다. 네. 네. 탄소 중립이나 이런 전환들이 있고 특히 유럽 같은 데서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은이 빛을 볼 가능성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금 같은 경우는 지금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10년 전이 2013년이랑 비교해 봐도 은 가격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금은 사상 최고가인데요. 네네. 은은 사상 최고가가 온스당 한 43달러? 네. 거기 반도 못 미쳤어요. 네네 은은요.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 확 튄 거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은에 대한 좀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면 예.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왜 중장기라고 하는 단서를 꼭 달았느냐? 은은 산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예. 좋아져서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은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좀 힘든 구간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네. 당장 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김치를 담그셔서 매일매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실 분들은 은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장독대 열어보듯이 1년에 한 번 열어보실 분들은 은이 괜찮을 수도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오히려 금보다 은을 더 중장기 투자로 선택을 하시네요, 교수님은. 저는 그쵸? 은도 괜찮은 예.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도 금과 같은 수요로도 같이 좀 메커니즘은 없을까요? 가령 이제 뭐 달러가 약세가 된다든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은도 좀 마치 금에
일종의 깍두기처럼 좀 그런 혜택은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금만큼은 저희가 이게 원래 1등이 중요하지 2등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은하고 구리는 조금 더 산업 수요 쪽이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금융성 자산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아무래도 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를 좀 보고 네. 오히려 5년 이상 10년짜리를 본다면 은 투자도 상당히 하나의 전략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은 투자법. 네. 지금 생각해도 은도 요즘에 실버바가 또 많이 팔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실버바도 이제 뭐 당연히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방법은 금과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뭐 다 또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은은 KLX 거래소가 없습니다. 아, 은은 취급 안 해요? 네, 그거를 금만? 제외하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은도 좀 뭐 펀드 쪽에서는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하시고 보면 예. 실버바 구매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시중은행에서 은통장을 금통장처럼 아. 똑같이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은행들은 은통장은 개설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를 예. 통해서는 또 굉장히 또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ETF를 가장 많이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점장님은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이냐 은이냐라고 한다면? 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저희는 넘버원을 보기 때문에 금을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네. 그럼 은이 언제 보면은 왜 전고점보다 아직 못 갔느냐? 네. 전고점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투기적인 상황에서 좀 오버슈팅을 한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과 은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한 적정이 한 70배에서 75배 이렇게 늘 보시더라고요. 금은비라는 거죠. 금은비가요. 예. 지금 보시면은 한 80배가 조금 넘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면은 야 이게 저 은의 전고점은 뭐냐? 70배보다 더 60배 이렇게까지 갔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런 구간이 언제냐? 굉장히 투기적인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 나온다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게 막 100배까지 또 벌어지면서 은이 굉장히 저평가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금은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엄청난 저평가, 적정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또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뭐 전통적으로 6배, 7배 정도의 금은비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은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 두 분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등은 금이죠. 그래서 금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다. 특히 네. 이런 달러 약세나 이런 요인에서. 그리고 물이 마를 때 가장자리부터 마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1등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1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결국 그러니까 자금이 풍족할 땐 괜찮은데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자리부터 마르는데 그게 아마 은이나 구리 같은 그런 광물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코어를 공략하는 것이 맞다. 좀 더 안전하죠. 안전하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금과 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올해요 이 재테크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 이걸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연초 또 상반기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을 비롯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또 파산하고 위기를 겪을 때부터 바로 이 비트코인이 일종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올 초만 놓고 보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2배, 3배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2024년에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까요? 또 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는 뭘까요? 이 점 좀 정리를 해보고요. 끝으로는 지금 얘기했던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것과 함께 뭐 주식과 함께 이런 포트폴리오도 한번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교수님, 연초만 해도 암호화폐 끝났다. 뭐 비트코인 뭐 등등해서
정말 가상자산 올 한 해는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연말이 되고 보니까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 한번 좀 쭉 정리를 해주시고 그간에 있었던 사건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지금 저희 비트코인 가격이 한화로 2,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최근 들어서 한 5,800만 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사실 이게 거의 한 2.5배 넘게 뛴 건데 그럼 예. 왜 이렇게 뛰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까 잠깐 ETF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제 미국에서 슬슬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ETF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ETF는 사시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일종의 가치가 움직이는 뭐 선물 상품 같은 겁니다. 네네. 근데 이런 건데 내년에 이제 실제로 상장이 될 ETF 같은 경우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게 되는 ETF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되면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의 저변이 확 넓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는 기술적인 특성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노력이 동일한 노력이 들 때 이제 그 채굴로 얻어지는 비트코인이 양이 절반씩 줄어드는 건데요. 이게 네.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일한 양의 어떤 노력을 해도 비트코인은 전보다 절반만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떤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럼 보통 올라가니까 그것의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감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어 왔었고요. 그때마다 가격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한 80배까지 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가 어쨌든 간에 내년에 연준의 통화 긴축이 네. 종료되고 피벗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미국의 S&P나 전반적인 주가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를 아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약간 디지털 금융 성격과 유사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올 3월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조금 3월에 많이 뛰었던 게 한 번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일부분이 망가지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약간 전환,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에 좀 눈길을 돌린 부분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서 한 네. 네 가지 정도 이슈로 올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뛴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선 지점장님, 뭐 핵심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이제 현물 ETF 상장. 네. 내년 1월입니다. 당장 이제 미국의 SEC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현물 ETF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1월 이제 11로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네. 이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업계는 지금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사실 그 현물 ETF를 하기 위해 여러 운용사들이 한 2년여 전부터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요. 예.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거절을 하거나 지금 심사를 계속 미뤄왔었는데 네. 올 6월에 블랙록이 신청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블랙록은 그런 ETF 신청 승률이 99%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최근에 이게 그 SEC가 거절했던 이유가 네. ETF는 사실 모든 걸 다 현물 거래를 합니다. 네. 브로커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유통시장이고 발행시장에서는 금이면 금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ETF랑 교환을 하고 네. 주식 바스켓을 주면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SEC에서 현금 거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블랙록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브로커가 만들어주는 바스켓 네. 아니면 금을 ETF랑 교환하는 게 아니고 ETF를 만들기 위해서 블랙록이 직접 ETF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북이라고 하죠. 자기가 쌓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발행할 때 ETF는.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브로커를 자기가. 통하는 게 예.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를 그 ETF를 약간 설정 해지를 할 때 금을 돌려주거나 주식을 돌려주는데 네. 팔고 현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좀 불편해집니다. 근데 블랙록이 어쨌든 받았고 SEC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SEC가 다른 운용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네. 29일까지 수정 제출하시오. 그러면 현금 거래로 다 니를 바꾸면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1월 10일이 이 여러 운용사 중에 가장 파이널 데드라인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월 10일 날 파이널 데드라인이에요. 검토에. 네. 예. 바꿔서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블랙록이랑 여러 이런 운용사들의 ETF들을 다 허가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단기간에 한 열흘 만에 한 10억 달러 그리고
아주 한두 달 만에 이제 한 70억 달러까지 이제 수급이 몰리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여기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거의 한 최대 뭐 한 400억 40조, 그렇죠. 예, 예, 뭐 한 50조 뭐 그렇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도 예. 늘어날 거라 보고 있는데 왜냐면 추가적으로 또 신청할 테니까. 그렇죠. 예. 일단 이게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도권의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고요. 네. 승인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 업계에서는 지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거래소에서 들어간 세력들 되게 많겠죠. 네. 승인이 나더라도 일시적인 차익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재료 소멸이다. 그렇죠. 네. 교수님도 평가해 주세요. 코인 시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쨌든 다가오는 가장 빠른 뉴스는 현물 ETF 승인입니다. 1월 중순께. 그게 되던 안 되던 이후에 내년에 가상 자산 시장들, 특히 비트코인 시장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되게 단기적인 변동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뭐 흐름을 보면 내년에도 네. 좀 우상향하는 흐름은 아, 지속되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예. 저는 보는 편이고요. 뭐 그 이유 중에 가장 뭐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위험 감수 심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국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언제든지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부분은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단기적으로 다가올 큰 재료 하나는 있습니다. 네.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목해 봐라.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이 자산을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안전자산하면 US 트레저리, 미 국채인데요. 이번에 전쟁 터졌을 때 오히려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또 이런 수모도 겪기도 했습니다. 미 국채로 교수님은 한번 올해 전망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될까요? 미 국채가. 미국채는 올해 발행보다 2024년 지금 국채 발행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네. 전반적인 국채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뭐 주목은 좀 덜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좀 늘 거다. 그러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랑 국채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이자율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수요는 뭐 올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조금 미진했던 한 해였는데 그래서 이제 국채 이자율도 막 올라가고 네. 그랬었는데요. 수요는 전반적으로 좀 올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국채 이자율은 약간 상방 압력이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내년에 11월 미국 대선 팩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네. 듭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하겠다는 트럼프 2.0 정책 중에 하나가 감세입니다. 네. 감세라는 건 뭐냐? 결국은 정부에서 국채 찍어서 당분간 더 연명하고 세금 좀 네. 깎겠다라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량 시장에서 소화하기 꽤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다 감세까지 되면 사실은 국채 발행량이 더 늘 수 있고 이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사전의 단초를 미리 본 적이 있습니다. 네. 2022년 11월에 리즈 트러스트 총리 기억하시죠? 네. 영국에서. 영국에서요. 네. 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영국 국채 엄청나게 시장에 셋오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또 떠났고요. 네, 떠났고요. 총리는 사실은 사퇴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사실은 오늘 ft.com 같은 데서도 뉴스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내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같은 우리의 데자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가 가지는 조금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위상 같은 것들이 조금 위협받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네. 점장님,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트럼프 변수 네. 또 한 해 동안의 좀 중기적인 큰 그림을 또 그려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금리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히려 막 미국채 투자에 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기조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렇게
정말 이미 사실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1% 이상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과해요. 네. 그래서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 떨어지는 건 맞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많이 예. 뭐 5번, 6번 낮출 거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불안한 요소가 많아요. 시장은 좋을 거지만 예.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많이 내리든지 그 불안한 게 터져서 사후 약방문으로 많이 내리든지 많이 네.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약간 그런 기준금리에 많이 떨어질 텐데 수급에서 제가 보는 또 약간의 그런 키는요. 네. 일본 엔화를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이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엔화 강세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약 한 4천조 원이 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해외로 나간 엔화가 환류가 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가장 큰 피해는 미국 국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는 거 던져야 되니까. 왜냐면은 엔화를 사들여야 되니까. 예,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천천히 2,000원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월급 받자마자 달러 바꾸실 거 아니에요. 예. 일본 엔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통화 강세된데 해외에 있는 거 다 걷어들여야죠. 이게 급격하게 나오면 엔화 강세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는 일본이 많이 투자해놨던 미국 국채가 될 수 있는데 네. 물론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건데요. 네. 오히려 수급에서는 그게 또 변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결론적으로 좀 보면 지금 미 국채 가격, 특히 금리 기준으로 보면 떨어져야 되는 요인도 존재하고 수급적으로는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제 더 이상의 엔화 약세를 포기한다면 또 이것도 미 국채를 던지게 되는 이제 수급적으로 악재 요인도 있고 두 가지가 부딪히네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힘이 더 강하냐.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예.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은 피벗을 할 겁니다.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네. 단순히 연준의 그 연방 기금 금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장 금리들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건 네. 첫째 저희가 내년에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요. 네.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미국에 있던 국채를 던지고 일본의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다 하면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이자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부분을 좀 저는 보고 싶어요. 결국은 우에당 총재가 지금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는 올해 4월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는 일본은행 스태프들한테 내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2016년부터 해왔던 10년물 금리 묶어두는 정책의 예. 효과들 그리고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묶어뒀던 것의 효과들에 대해서 천천히 평가를 하고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라고 네. 1년에서 1년 반을 줬습니다. 그게 올해 1년이 되는 게 내년 4월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쪽을 조금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통화정책 선회가 좀 빨리 있으면 내년 한 4월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네. 분이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월에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지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6번 정도 내리려면 네. 언제 시작해야 되냐 하면 3월 혹은 5월에 시작해야 됩니다. 5월에 해야 됩니다. 네,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그 타이밍이 딱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 금리는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생기고 예. 일본에서 던지고 가는 것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네. 흐름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약간 한 번 더 하면 트럼프 팩터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해지면 질수록 금리가 약간 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겁니다. 네. 이것들이 1년 내내 충돌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결국은 어느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것 같다, 국채 금리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교수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시간 차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분기에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압도적일 것 네. 같고요. 이제 3월 이후 3, 4, 5월 때 과연 일본의 반응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시장 볼 수가 있겠고 8월, 9월 넘어가면 이제 거의 대선 후보 네. 뭐 누가 되는지 나올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에 과연 이게 악재냐 호재냐 미 네. 국채에 있어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 국채 투자자 분들은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전자산, 금, 은, 또 비트코인, 안전자산을 넣기는 그렇지만요. 또 미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효선 지원장님, 포트폴리오를 좀 짠다. 네.
주식까지도 같이 넣고 뭐 짠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 투자 비중이라는 게요. 네.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에 맞는 그런 투자 비중, 자산별 비중이 필요하신 거고 일단은 본인의 성향이 있으실 거고 또 나이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왜냐면 여전히 뭐 앞으로 내가 들어올 캐시플로우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짜놓으셔도 되는 거고요. 성향이 맞다면. 예. 근데 이미 약간 은퇴를 하셔서 자산을 지켜야 되시는 분들은 욕심을 줄이고 좀 채권 위주의 안전자산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딱 그 원칙에 맞는 투자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셨는데 그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시장의 흐름에 이끌려서 흔들리시게 되면은 굉장히 역선택을 하시게 되는 고점에서 늘리시는 대부분 그때 흔들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조심해.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지하시는 거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네. 나이나 이런 것보다 원칙을 정하고 짜놨으면 시장에 흔들리지 말아라. 네. 예,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허준영 교수님, 저희가 오늘 뭐 금, 은, 비트코인, 국채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리스크?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좀 마음가짐이라든가 좀 유의해야든가 이런 걸 좀 당부하고 싶다면 어떤 사안들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지점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제가 말을 더 보태자면 네. 본인이 타겟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간, 투자의 기간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기간이요. 꼭 드려야- 예. 본인이 좀 더 롱텀으로 가져가실 분의 포트폴리오와 쇼텀에서 승부를 보실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전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고금리의 기조라는 게 어쨌든 간에 끝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그 금리가 올라갈 때 문제가 보통 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금리가 올라간 게 내려가기 시작할 때 조금 그 마지막 부분에서 구간에서 뭐 사고가 터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견뎠던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년에 미국 경제는 급격하게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지금 뷰인데 네. 그러면 급격하게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부분에 있어서 큰 사고들은 안 생길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스무드하게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소프트 랜딩 네.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가 좀 더 스무드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이 튀어나오는 경우 사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은 그건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께서도 이 점 하나 네. 짧게 이거는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네, 예. 오늘 뭐 말씀드린 금, 은, 비트코인, 주식 포함해서 지나고 봤더니 다 우상향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투자하시면서 손실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특히 젊은 세대에서 과거 한 2년 정도의 그런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하시면서 손실 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이걸 아예 아니다라고 해서 무시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올랐을 때 관심 가져서 휩쓸려서 투자하실 바에는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내가 한다 안 한다 원칙을 세워놓으시는 게 네.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왜 손실을 보시는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꼭 투자 원칙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 원칙 세웠습니다. 안 한다. 네, 그럼 올라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곧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다가올 텐데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또 경제 지원 정책들 참 많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지원 정책 등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